21의 생각 이세영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곧 취임 2도를 맞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총선을 치렀고 대선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한 달 사이에 정세가 급변하는 올해는 9달이 9년 같습니다. 그러니 2년이란 숫자 앞에서 겨우 그것밖에 안 됐어 라고 묻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주 21의 생각에서 소개해드리려는 기사는 박원순 시장 특집입니다. 얼마 전부터 박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야권 안팎에서 박 시장은 문재인, 안철수 의원과 함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21 사회팀에서 일하다 이번에 한겨레신문 사회부로 옮겨간 송호균 기자가 이지은 정치팀장과 함께 박 시장을 만났습니다. 박원순 시장 곧 취임 2돌이죠. 꽤 오래된 것 같은데 2년밖에 안 됐어요. 이게 지금 1년 차하고 2년 차가 좀 느낌상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약간 인상비평일 수는 있는데 1년 차일 때 느껴졌던 것은 대단히 무난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왔다면 2년 차에서는 그런 갈등의 한가운데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확연하게 달라진 것 같고. 박 시장 쪽에서는 어떻게 그 2년을 자평을 하나요? 일단 시청 안팎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전임 시장들, 제가 누구를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전임 시장들이 보여줬던 권위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CEO 스타일 이런 시정과 좀 달리 일단 그 직원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좀 토론하는 이런 자세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이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 실국장 같은 고위직 공무원들보다 실무자급에서 인기가 상당히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임 시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국장들에게 보고를 받을 때 항상 실무자들이 배석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함께 보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박원순 시장은 그런 부분들까지 실국자들, 그러니까 더 많은 책임을 가진 고위직에게 요구하다 보니까 실무자들 선에서는 일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거든요. 좀 탈관료주의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제 이 정치권에서는 안팎에서는 이제 서울시장이자 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른바 이 잠룡이라고 일컬어지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 안철수 무소속 의원 이들과 비교해서 박 시장의 뭐 상대적인 장점이랄까요? 어떻게 꼽고 일단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문재인,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한번 그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고 또 경쟁을 통해서 단일화를 어쨌든 이뤘고 그리고 이제 대선에서 실패했던 이 조합이라면 박원순 시장은 어쨌든 새롭게 도전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두 명의 지난 대선 주자들 이 각각 일정하게 노정하고 있는 한계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았지만 단점으로 꼽혔던 것은 이제 노무현 시대의 2인자라는 이미지.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나 행정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물론 이제 앞으로 창당 절차를 밟고 하겠지만 여전히 그 기존 정당 구조에서 한 발 떨어져 있다라는 측면이 약점으로 꼽혔다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약점들에서는 좀 자유로운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그 서울시장 재선을 돌파해야 된다는 상황.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출마를 선언했는데 내년 선거에서 그러면 임기를 반드시 채우겠다라고 약속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서울시장 자리는 대선으로 가는 길목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 이 부분이 여권에서도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공격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2년 동안 이제 무난하게 시정을 이끌어왔다는데 이견을 다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무난함이라는 것이 약간 이중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난하다는 것은 지난 이명박 오세훈 시장 때 워낙 예를 들어 청계천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 서울이나 세빛둥둥섬 무슨 뭐 한강 다리를 르네상스 한강 르네상스 사업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한 논란이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시장의 혹은 잠재적 대선 주자의 이미지, 성과 이런 것들로 이제 그 굳혀져 가는 또 이런 측면들도 있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그러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고 비교적 평탄하게 네. 시정을 이끌어왔지만 결국 거꾸로 생각하면 도대체 그동안 한 게 뭐냐 이런 평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좀 이중적인 평가의 잣대는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 정치적인 꿈을 키워왔던 네. 이 전임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나 이 문화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규모 토목사업을 일으켰고 그걸로 자기의 브랜드를 만드는데 한 사람은 성공을 했고 한 사람은 실패했고 근데 박 시장도 이런 브랜드 전략을 지금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런 차원에서 네. 많은 네. 분들이 좀 네.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네. 이제 경전철 사업이겠죠. 네. 7월 25일에 서울시가 발표하면서 시민사회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이 자신만의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전임자들과 같은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게 사실 규모로 보면 엄청나거든요. 네. 2025년까지 총 비용 합쳐서 8조 약 5천억 원 정도가 들어간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계획이 수립되고 발표되는 과정에 시민사회는 전혀 관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배제되었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서 박원순 시장이 좀 그런 측면을 의식한 선택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근데 또 어떤 전문가들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자들의 토목 사업과 박원순 시장의 경전철은 그 정치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오히려 경전철 사업이라는 것은 박원순을 지지하는 지지층,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런 정치적인 의미를 만을 고려한 네. 사업이었겠느냐, 뭐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이번에 그 박 시장을 직접 만나셨잖아요. 네. 인터뷰 하시면서 네. 특히 이제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네.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네. 본인은 뭐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가요? 어쨌든 지금 그동안의 여러 인터뷰에서 밝혔던 것처럼 서울 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입장을 전제를 하고요. 제가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그 계획이 발표되는 과정에 시민사회가 배제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민사회와 끝장 토론을 하자 또는 충분한 더 논의를 해보자 이런 단계에 지금 와 있거든요, 사업이. 그렇다면 그런 시민사회와의 논의를 통해서 이 계획 자체를 전면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굉장히 자신만만한 태도로 물론 문제가 있다면 바뀌고 또 수정하고 해야겠지만 그런 일은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잘라서 답변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자신감 같아요. 실상을 알게 된다면 현실을 정확히 알게 된다면 시민단체들도 반대하지 않을 근데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려들이 나오면서 서울시 입장도 좀 한 발 후퇴한 듯한 혹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원래는 이제 10개 노선을 한꺼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규모와 이런 것들을 두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왔던 것이고요. 서울시의 이제 그 핵심 고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종합해 보면 일단 그 중에서도 경제성이 높고 시민들의 지지가 높은 한두 개 노선을 먼저 시행하는 쪽으로 아마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부에서는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일단 사업을 진행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외 사업들을 진행할 수도 있고 한 개, 두 개에서 끝날 수도 있고 10개 모두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일단 대화에 들어간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25년까지면 박 시장의 임기를 훌쩍 뛰어넘는 기간이잖아요. 네. 일단 마스터 플랜 차원에서 네. 발표를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무상보육 예산 문제로 이 박근혜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는데 사실 수도의 이 광역단체장이 중앙정부와 이렇게 그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게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이 되잖아요. 네, 쉽지 않은 일이죠. 일종의 모험일 수도 있는데 안팎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나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 이제 1년차와 2년차가 좀 달라진 부분이죠. 2년차에서는 이런 경전철은 물론이고 무상보육과 같은 사회적 갈등과 논쟁의 중심에 자꾸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번 논쟁의 얼개는 이런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무상보육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대선 전후로 여러 차례 그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지자체들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짠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정부 입장이 바뀌니까 그러면 이 붕 떠버린 예산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추경을 해서 추가로 부담해라 라는 입장이었던 것이고 서울시는
그렇게 못하겠다 버텼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제 9월부터 당장 중단될 위기에 오니까 일단 서울시는 빚을 내서라도 보육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고요. 네, 지금까지 논란이 이제 그렇게 진행되어 왔죠. 근데 이 문제는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나가서는 다음 대선까지도 굉장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올해까지는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빚을 내서 급한 불을 끄긴 했는데요. 이게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 네. 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지금 정치권과 서울시에서 논쟁이 되고 있죠. 네. 이 무상보육 문제가 내년에 지방자치선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뭐 이제 큰 선거에서 정치적 폭발력이 크리라는 걸 네. 아무래도 이제 새누리당도 알고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끝장 토론이다 뭐다 제안을 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일단 새누리당 쪽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토론을 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원래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이제 1대1 네. 끝장 토론을 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 새누리당은 시당 원내대표와 시장의 1대1 토론은 파트너가 격이 맞지 않는다. 네. 정책이니까 양당 정책위 의장과 기재부 장관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이제 다자 토론을 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토론의 주체와 뭐 의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토론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네. 이런 새누리당과 야당과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새누리당 간의 기싸움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계속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전체라고 무상보육은 이제 결국 토건, 하나는 토건이고 하나는 복지고 서로 이제 대립하는 정책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들인데 이걸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 혹은 안팎에서는 이건 어떻게 바라보고 사실 저도 의아했던 것은 과연 이 국면을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논쟁을 두 곳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잘 이해가 안 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좀 여러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경전철 사업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칫하면 지지층이 분열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 그러나 그것이 이제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보여줬던 한미 FTA나 뭐 이라크 파병 이런 식의 이슈하고는 또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경전철을 추진한다고 해도 지지층이 갑자기 엄청나게 규모로 반토막이 난다든지 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박원순 시장에게 우호적이지 않거나 혹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중장년층, 또 노년층, 또 이분들은 특히 이제 그런 대중교통망이 확충되는 데 있어서 또 긍정적인 판단을 많이 하는 계층이라는 것이죠. 이쪽을 확장을 노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정치평론가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박원순 시장의 중장기적인 플랜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무상급식 논란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면서 기존 지지층의 결속력을 다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전철 등의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중도적이거나 비판하는 층에까지 좀 확장하려는 이런 시도가 아니겠느냐. 물론 그것이 이제 성공할 거냐 이런 건 좀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문제이겠지만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용어로 정치권 속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집토끼 단속을 철저히 하면서 복지로 이제 토건으로 산토끼를 잡겠다 뭐 이런 이렇게 봐도 이렇게 좀 누가 안 될지 모르겠네요. 네. 듣는 토끼들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우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 표지 이야기는 이른바 내란 음모 사건 전국에 더 드러난 국정원 수사의 문제점과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현주소를 진단했습니다. 부흥회를 연상시키는 비밀 집회에서 나왔다는 비비탄총 운운하는 정신 나간 소리들에 대해 내란 음모, 반국가 단체, 여적죄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적용하려는 이 사회가 과연 정상일까요? 여러분께 욕먹을 각오로 묻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초점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두고 대법원 공개변론 현장에서 오간 말들을 지상중계합니다.
3시간 30분 동안 나온 두 진영의 논리와 그 논리를 깨려는 예리한 공방의 순간들을 생생히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21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이세영이었습니다.